어머니, 이 보자기 안에 뭐가 들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낡고 바랜 꽃무늬 보자기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그 보자기를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한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호미가 댓돌 위로 떨어졌어요. 찰그랑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보자기를 빼앗듯 가져가 가슴팍에 꼭 끌어안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도 화도 아닌 무언가 아주 오래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시어머니가 닫아버린 방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저 보자기 안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이 두 사람 사이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지 않았던 걸까요? 이 사연의 끝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2050년이 넘은 세월의 무게를 가진 충청도 산골 마을에 가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아파트 단지에는 그날도 이삿짐 트럭 한 대가 들어서고 있었어요. 수지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두 손을 비누로 박박 닦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는 것도 아니고 야채를 다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를 몇 번이고 문지르고 손등까지 꼼꼼히 밀어내는 동작이 이상할 만큼 오래 계속되었어요. 내일이면 또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 사흘. 사흘이 뭐가 길다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가스레인지 위에는 나물 무침 3가지와 잡채가 이미 반찬통에 담겨 있었어요. 수진이 그 자리에서 이틀에 걸쳐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골랐어요. 도라지 무침, 고사리 나물, 숙주.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손질하고 간을 보고 다시 무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찬통을 들여다볼수록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이게 어머니 입에 맞을지, 간이 싱겁다고 하실지, 아니면 아예 손도 대지 않으실지. 수지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손을 한 번씩 더 닦았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트렁크에 짐 실을게. 반찬은 아이스박스에 넣어? 수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이스팩 2개 넣어놨어. 재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방 쪽으로 얼굴만 들이밀었어요. 나물 3가지나 했어?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재현이 무언가 더 말하려다 멈추고는 다시 베란다 쪽으로 물러났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흐른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책가방을 맨 채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11살 아이가 신발을 꿰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머니네 가면 보리밭 가도 돼? 신발 똑바로 신어. 갈 수 있지? 가봐야 알지. 수진이 짧게 잘라내듯 대답하자 지우는 입을 삐죽거렸어요. 그래도 눈빛은 이미 그 먼 산골 보리밭을 향해 달려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그곳은 신나는 곳이었어요. 수진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우는 뒷좌석에서 이어폰을 끼고 금세 잠이 들었고 재현은 두 손으로 핸들을 쥔 채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조수석 창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가로수가 뒤로 흘러갔습니다. 이번엔 어머니한테 먼저 말 좀 걸어봐. 재현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선은 앞을 향한 채였습니다. 수진이 창밖으로 눈을 고정한 채 짧게 물었어요. 내가 안 거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재현 씨, 나 지금껏 먼저 안 걸어본 적 있어?
말 한마디 하면 돌아앉고 반찬 가져가면 냉장고에서 꺼내버리고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해?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울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쳐 있었습니다. 재현이 입술을 한번 달싹이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고속도로 표지판이 지나갔습니다. 청주 80km. 수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손등에 아직 비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어귀에 접어들자 길이 좁아졌어요. 아스팔트 끝에서부터 흙길이 시작되었고 차바퀴 아래로 자갈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가 눈을 번쩍 떴어요. 왔다. 할머니네 왔다. 잠이 들었다가 이 좁은 길만 되면 귀신같이 깨어나는 아이였습니다. 마당에는 옥내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작달막한 체구에 꽃무늬 몸빼 바지, 발목까지 내려온 낡은 고무신 차림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모래를 씹는 것처럼 말이 곱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옥내는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서 있었어요. 그 손에 낡은 꽃무늬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지우가 뛰쳐나갔어요. 할머니, 옥내에 굳어있던 입꼬리가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아이가 달려오자 그제야 보자기를 쥔 손을 슬그머니 등 뒤로 숨겼어요. 수진이 차에서 내리며 그 동작을 보았습니다. 짧고 빠른 동작이었어요. 보이지 않으려는 것처럼. 수진은 인사를 드리며 아이스박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도라지 무침이랑 고사리 가져왔어요.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옥내는 수진의 눈을 한번 마주쳤다가 이내 시선을 지우에게로 돌렸습니다. 수진은 그 짧은 눈맞춤을 놓치지 않았어요. 피한 것인지 모른 척한 것인지 20년 가까이 봐왔지만 아직도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부엌이 낡고 좁았어요. 수진은 아이스박스를 내려놓고 반찬통을 꺼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자리를 찾아 하나씩 밀어 넣으려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옥내가 부엌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막 냉장고에 밀어 넣은 도라지 무침통을 꺼냈습니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수진의 등이 굳었어요. 어머니, 가져온 거예요. 드시라고요. 도라지는 내 것 있어. 한마디였습니다. 옥내는 반찬통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냉장고 문을 닫고는 다시 부엌을 나갔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어요. 아이스팩 2개까지 챙겨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손질한 것들이었어요. 그 반찬통이 싱크대 위에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재현은 일찍 잠이 든 모양이었고 지우도 뒷방에서 새근거렸습니다. 수진은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았어요. 마당 끝 보리밭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옥내였어요. 등을 보이고 서서 보리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흐렸어요. 그 속에서 옥내의 실루엣이 작고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낮에 등 뒤로 감추던 그 보자기였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보자기 끝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옥내는 그것을 가슴 앞으로 당겨 쥐었어요. 마치 아이를 안듯이. 수지는 마루 끝에 발을 모으고 앉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보리밭이 낮게 흔들렸어요. 수진이 잠에서 깬 것은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파란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옆에 누운 재현의 숨소리는 고르고 깊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왔어요. 간밤에 보리밭 앞에 서 있던 옥내의 모습이 아직 눈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슴팍에 꼭 쥐어진 보자기가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마루는 서늘했습니다.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나무 바닥의 냉기가 잠기를 단번에 걷어냈어요. 수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컵 떠 마시고는 거실 쪽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옥내의 방문은 닫혀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수지는 괜히 방 쪽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가 멈췄어요. 아무것도 없는 복도였습니다. 그냥 방문이 하나 닫혀 있을 뿐이었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며 다시 마루로 나왔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어요. 솥에 쌀을 안치고 된장찌개를 올리고 어제 가져온 반찬통을 다시 꺼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어진 채 싱크대 위에 놓인 도라지 무침이 그대로였어요. 수지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냉장고 안으로 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재현이 먼저 나왔고 지우가 눈을 비비며 뒤따라 나왔어요. 옥내는 가장 늦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올렸고 몸빼 바지에 낡은 조끼를 걸친 차림이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재현이 숟가락을 들며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어제 주무셨어요? 날이 많이 쌀쌀해졌던데. 잘 잤다. 짧았습니다. 수진이 찌개 그릇을 앞으로 밀어드렸어요. 더우시면 말씀하세요. 옥내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숟가락 소리와 찌개 끓는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지우가 밥을 반쯤 먹다가 할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할머니, 오늘 보리밭 가도 돼요? 옥내가 지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어있던 입꼬리가 아주 조금 풀렸어요. 밥 다 먹고 나서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빠르게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밥상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재현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고 지우는 벌써 할머니 손을 잡고 보리밭 쪽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수지는 부엌 창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내의 손이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저 손이 자신에게 저렇게 뻗어온 적이 있었던가. 수지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싫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집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거실 장롱부터 시작했어요. 명절마다 올 때마다 먼지가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서랍을 한 칸씩 열어 닦아나갔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여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 깊숙한 곳에 검은 쇳빛의 작은 자물쇠가 채워진 나무함이 하나 있었어요. 크기는 도시락 통보다 조금 컸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수지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끝으로 자물쇠를 가볍게 건드려 보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자물쇠는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날 만한 것이 있는지 살며시 기울여 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가벼운 것도 무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함을 서랍 안에 도로 밀어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손이 다음 서랍으로 움직였는데도 머릿속은 그 자물쇠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보리밭 쪽에서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얇고 높은 아이 웃음소리가 창을 넘어 들어왔어요. 뒤이어 옥내의 낮고 짧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지는 창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옥내가 보리 포기 하나를 손으로 잡아 지우에게 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내가 보리 포기를 그 작은 손에 올려주었어요. 수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걸레를 다시 쥐었습니다. 오후가 기울었어요. 재현이 낮잠을 자러 들어갔고 지우는 마당에서 혼자 돌을 주워 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루에 앉아 가져온 잡지를 펼쳐 들었어요. 그때 옥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였어요. 옥내는 마루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두 뼘쯤 떨어진 자리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지우가 돌을 쌓는 소리만 들렸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손은 좀 괜찮으세요? 저번에 뵀을 때 마디가 많이 부으셨던 것 같아서요. 괜찮아. 병원은요? 안 가. 짧고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잡지를 덮으며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왜요? 약이라도 받아놓으시면 편하실 텐데. 옥내가 마당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가는 날 더 아파. 그 말에 수지는 뭔가 더 말을 이으려다 멈추었어요. 그건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옥내의 입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 살짝 시선을 들었는데 옥내는 이미 지우 쪽을 보고 있었어요. 수지는 다시 고개를 내렸습니다. 잡지를 펼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수진이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말이 나오고 나서 수지는 자신도 몰랐던 것이 입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참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나온 것이었어요. 옥내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옥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마당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게 전부였어요. 수지는 그 말이 위로인지 외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재현이 일어나 마당에서 불을 피웠고 지우는 그 옆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날랐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창 너머를 바라보았어요. 마당 불빛 안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현, 지우, 그리고 옥내. 옥내는 아이 옆에 낮은 걸상을 끌어당겨 앉아 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낮에 서랍 안에서 본 자물쇠 달린 함이 다시 떠올랐어요. 수지는 국을 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저 안에 보자기가 들어있을까요? 불빛이 옥내의 얼굴을 낮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 오래된 그늘이 얹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국 냄비 손잡이를 다시 쥐며 고개를 돌렸어요.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것이 스스로도 불편했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수진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어요. 재현이 먼저 잠들었고 지우도 뒷방에서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마루로 나가려다 발을 멈추었습니다. 옥내의 방 문 아래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자정이 다 된 시각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불빛을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저 방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 걸음 다가가다 멈추었습니다. 다시 한 걸음. 문 앞에 섰어요. 그런데 손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두드리면 뭐라고 할 것인지, 무슨 말을 꺼낼 것인지가 없었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보리밭이 있는 쪽도 어두웠어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바람 소리인지 무엇인지 모를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귀를 기울였어요. 노래 같았습니다. 누군가 혼자 흥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아주 낮고 아주 오래된 곡조였습니다. 옥내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등에 아직 비누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낮고 낡은 노랫소리가 문틈으로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아침 보리밭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풀잎마다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흙냄새가 차갑고 선명하게 코끝을 건드렸어요. 지우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걸으며 보리 포기를 손으로 건드렸습니다. 이슬이 손등으로 튀었어요. 아이는 그것이 신기한지 같은 동작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옥내는 그 옆에서 말없이 걸었어요. 이랑 사이를 천천히 발을 조심해서 디디며 걸었습니다. 지우가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서울 안 가요? 옥내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어야 하니까. 왜요? 보리가 있으니까. 지우가 보리밭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보리가 할머니 기다려요? 옥내가 짧게 웃었습니다. 소리가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이었어요. 그래, 기다린다. 지우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든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다시 보리 포기를 건드렸습니다. 옥내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이랑 끝에 멈춰 섰어요. 먼 산 쪽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잠깐 아득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그 장면을 부엌 창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를 헹구다가 손이 멈춘 채였습니다. 저 사람이 저 아이한테는 저렇게 웃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싫지 않았어요. 싫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더 복잡했습니다. 수지는 행주를 짜서 걸어놓고 장롱 쪽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어제 미처 다 닦지 못한 서랍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롱이 선반부터 시작했어요. 먼지가 쌓인 이불 보자기, 오래된 그릇 보자기,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담요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담요를 꺼내 먼지를 털려는데 그 아래에서 낡은 종이가 한 장 떨어졌어요.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이었어요. 반으로 접혀 있던 것이 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허리를 숙여 집어들었어요.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사진이었습니다. 들여다보았어요. 젊은 여자 2명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옥내였어요. 훨씬 젊은 얼굴이었지만 눈매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옥내 또래로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웃는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수지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잉크가 흐릿해져서 날짜만 겨우 읽혔습니다. 1985년 봄. 수진이 태어나기 2해 전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와 옥내가 보리밭에서 돌아오는 소리였어요. 수지는 사진을 다시 접어 담요 아래에 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빨랐어요. 들킨 것도 아닌데 괜히 등이 뜨거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재현이 읍내에 볼 일이 있다며 차를 끌고 나갔어요. 지우는 마당에서 돌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3번 울리고 나서 연결되었습니다. 수진이냐? 외삼촌의 목소리는 낮고 느긋했어요. 수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외삼촌, 저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래, 뭔데? 제 친어머니 있잖아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외삼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이 계속했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외삼촌은 아시잖아요. 예전에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냐?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으로 질문을 막는 대답이었어요.
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요. 오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요. 외삼촌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사진은 없다. 네 어머니가 사진 찍는 걸 싫어했거든. 친구는요? 가까운 친구가 있었나요? 이번엔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외삼촌이 뭔가를 삼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글쎄다. 삼촌이 그런 건 잘 모른다.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요. 별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밥은 먹었냐? 네, 먹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무릎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어요. 외삼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모른다는 말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마당에서 지우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다 쌓았다. 돌탑이 완성된 모양이었어요. 수지는 그쪽으로 눈을 돌렸다가 다시 손 안에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985년 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후 햇살이 마루 끝까지 기어들어 와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수진이 냉장고를 열고 있는데 옥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빨래를 들고 있었어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할게요. 드려요. 됐어. 옥내는 빨래를 들고 마당 쪽으로 나갔어요. 수진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났어요. 아까 그 사진. 수진은 부엌에 채소를 꺼내 올려놓고 장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장 옆 선반을 한번 확인했어요. 담요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이 없었어요. 수진이 손을 더 깊이 넣어 보았습니다. 담요 아래, 이불 사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손을 빼고 그 자리에 서서 마당 쪽을 바라보았어요. 옥내가 빨래를 줄에 널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그 여자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지 아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수진이 찬장을 열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이 하나 올라왔어요. 5살 무렵이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었어요. 외삼촌 댁으로 처음 맡겨지던 날이었습니다. 낯선 집 대문 앞에서 수진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수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낯선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수진의 등을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 집 좋은 사람들이야. 금방 익숙해진다. 그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어요. 모래를 씹는 것처럼 곱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찬장 손잡이를 쥔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낮고 거친 목소리, 모래를 씹는 것처럼 곱지 않은 목소리. 그 표현이 너무 익숙해서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마당에서 빨랫줄을 정리하던 옥내가 수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뭐 할 거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수진은 천천히 찬장을 열며 손을 안으로 뻗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5살 그날의 그 여자가 옥내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없었어요. 수진은 그 생각을 붙잡은 채 된장을 꺼냈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지고 식구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은 옥내의 맞은편에 앉아 밥을 떴습니다. 옥내는 조용히 찌개를 떴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침묵이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래된 사진 보셨어요? 선반에 있던 거요. 수저가 그릇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옥내가 수진을 보았습니다. 어느 사진? 흑백 사진이요. 두 사람 나란히 서 있는 거.
옥내가 눈을 한번 내리깔았다가 들었어요. 그런 거 없어. 수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밥상 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우가 찌개를 떠서 입에 넣으며 말했어요. 맛있다. 그 한마디만이 저녁 내내 밥상 위를 채웠습니다. 밤이었어요. 수진이 안방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옆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재현 씨, 어머니 젊었을 때 친구 중에 기억나는 분 있어요? 재현이 책에서 눈을 들었어요. 갑자기 왜? 그냥 오래된 사진을 봤는데. 어떤 사진? 어머니랑 다른 여자분이 같이 찍은 거. 흑백이었어. 재현이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원래 지인 얘기를 잘 안 하시잖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렇지. 재현이 다시 책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5살 그날의 기억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낯선 대문 앞에서 낯선 여자가 등을 두드려주던 그 손의 온도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크고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그 여자의 얼굴이 어둠 속에 또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지 아직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집안은 아직 어두웠어요. 옥내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마루를 지나 부엌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고무신을 깨었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보리밭이랑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발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수십 년을 매일 밟아온 흙이었으니까요. 호미를 들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랑 사이에 올라온 자풀을 긁어내기 시작했어요. 호미가 흙을 가를 때마다 차갑고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옥내의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어요. 왼손으로 풀 밑동을 잡고 오른손 호미로 뿌리 아래를 긁어내고 뽑아낸 풀은 옆으로 던지는 동작이 숨쉬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검지 끝은 호미자루에 눌려 오래전부터 비틀어져 있었어요. 그 손이 흙 속을 헤집으며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 끝이 어두운 남색에서 회색으로, 회색에서 옅은 주황으로 천천히 바뀌어 갔습니다. 보리밭 위로 빛이 낮게 깔렸어요. 옥내의 굽은 등 위로 그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어요. 허리가 꺾인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같은 방향으로 몸을 숙여온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세월이 그 모양으로 몸을 굳혀버린 것이었어요. 옥내는 그것을 불편해하는 기색 없이 호미질을 계속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완전히 올라올 무렵에야 일어섰어요. 무릎에 손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았어요. 한번 기지개를 켜듯 어깨를 뒤로 젖혔다가 다시 원래의 굽은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호미를 들고 이랑 끝에 서서 보리밭을 한번 훑어보았어요. 자풀이 없어진 자리가 깔끔했습니다. 옥내의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뿌듯함도 허탈함도 아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발을 떼어 마당 쪽으로 걸어왔어요. 지우가 마루에 나와 앉아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였어요. 옥내가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지우가 뛰어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손 보여줘요. 옥내가 멈칫했어요. 왜?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옥내가 잠깐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호미를 쥐지 않은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가 그 손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어요. 손바닥을 뒤집어 보고
다시 손등을 보고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만져보았습니다. 할머니 손 왜 이렇게 딱딱해요? 일 많이 해서. 언제부터요? 아주 오래됐어. 지우가 굳은 살 박인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았어요.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조금 일그러졌어요. 아프지 않아요? 이미 아픈 것도 모르게 됐어. 지우가 할머니 손을 꼭 쥔 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아이는 그냥 그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옥내도 뿌리치지 않았어요. 수지는 부엌창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최소한 움큼을 쥔 채였어요. 지우가 옥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고 부드러운 손과 크고 굳어버린 손이 나란히 있었어요. 수지는 그 두 손을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채소를 싱크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가슴 안쪽 어딘가에 실금 같은 것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감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고 무시하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졌어요. 재현이 먼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읍내 한번 나가실래요? 오랜만에 같이 나갔다 올게요. 옥내가 수저를 들며 대답했어요. 안 나가도 돼.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밭에 할 일 있어. 재현이 수진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수진이 짧게 고개를 저었어요. 더 권하지 말라는 눈짓이었습니다. 밥상이 조용해졌어요. 지우만이 찌개를 떠먹으면서 이것저것 혼자 떠들었습니다. 학교 얘기, 친구 얘기, 보리밭에서 개구리를 봤다는 얘기. 그 목소리가 밥상 위의 침묵을 간신히 채우고 있었어요. 오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마당에서 지붕 홈통을 손보고 있었고 지우는 그 옆에서 연장을 날라주고 있었어요. 수지는 안방 정리를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장롱이 선반을 다 닫고 나서 옥내 방 쪽으로 눈이 갔어요. 그 방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 문 앞에서 말을 건넨 것이 전부였어요. 수지는 복도에 서서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옥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명순이야? 수지는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응, 나 괜찮아. 걱정 마. 또 침묵이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복도에서 마당 쪽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옥내는 이미 전화기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다시 보리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 말이 수진의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엇이 때가 아니라는 건지, 그리고 명순이라는 이름이 누구인지, 2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옥내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수지는 마당 끝으로 멀어져 가는 옥내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옥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팔을 썰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옥내가 냉장고를 열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러다 수진 쪽으로 돌아서더니 잠깐 멈추었어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옥내가 눈을 들었어요. 아까 전화 받으신 분 명순이라고 하셨는데 오래된 분이세요? 옥내의 손이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표정이 굳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오래됐지. 어디 사세요? 멀지 않아. 수진이 팔을 손에 쥔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 보자기 있잖아요, 어머니. 항상 갖고 계시잖아요. 옥내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명순이라는 분이랑 관계가 있어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옥내가 한참을 그 침묵 안에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의 것이야. 수진이 아는 대답이었어요. 저번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었어요. 맡아두고 있는 거야. 옥내는 그 말을 끝으로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수진은 팔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맡아두고 있는 것. 남의 것을 맡아두고 있는 것.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 수진은 도마 위에 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리밭이 저녁빛 아래 낮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재현이 지우를 데리고 목욕을 시키러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옥내도 마루에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공기가 고요했어요.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옥내가 눈을 들었어요. 저한테는 못 주시는 거예요. 그 보자기. 옥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오래 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옥내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직은. 그 말이 방어인지 약속인지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이라는 단어가 처음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지금껏 아직이라는 말은 없었으니까요.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마당 끝 보리밭이 밤바람에 낮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루까지 들렸어요. 옥내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도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화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등을 돌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맞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재현이 지우를 재우러 들어가고 옥내도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수지는 혼자 마루에 남아 있었어요. 손 안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번호를 들여다보다가 덮었어요. 대신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명순, 멀지 않은 곳, 맡아두고 있는 것, 아직 때가 아니다. 적어놓고 나서 수지는 그 단어들을 한번 읽었어요. 무언가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맞춰지지 않았어요. 마루 끝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세워 안으며 그 바람을 맞았어요. 보리밭 쪽에서 오는 바람이었습니다. 메모 앱의 단어들이 밤새 수진의 눈 안에 있었습니다. 명순, 멀지 않은 곳, 맡아두고 있는 것, 아직 때가 아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그 단어들이 먼저였어요. 재현은 이미 일어나 마당에서 옥내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직 빗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수지는 창호지 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말소리는 들렸지만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낮게 웃는 것이 들렸고 옥내의 짧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눈을 천장에 고정한 채 가만히 있었어요. 오전이 무르익을 즈음이었습니다. 재현이 읍내에 볼 일이 생겼다며 지우를 데리고 나갔어요. 지우는 문방구에 간다는 소리에 신발을 꿰면서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차 소리가 마을 어귀를 돌아 멀어졌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내도 보리밭에 나가 있었어요.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걸어놓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혼자였어요.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마루를 지나 복도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옥내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손잡이를 잡았어요. 방 안은 작고 단출했습니다. 낡은 요가 한쪽에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고 오래된 화장대 위에는 빛 하나와 작은 거울만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창 아래 낡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어요. 수진이 안으로 들어서며 발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저절로 조심스러워졌어요. 서랍장 앞에 서서 위 칸부터 열었습니다. 속옷과 네이가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두 번째 칸을 열었습니다. 수건 몇 장과 낡은 허리 보호대가 들어 있었어요. 세 번째 칸을 여는 순간 손이 멈추었습니다. 보자기가 있었어요. 낡은 꽃무늬 보자기였습니다. 안에 무언가가 쌓여 있었어요. 수지는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들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어요. 종이가 여러 장 들어있는 무게였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바닥을 짚고 앉아 무릎 위에 보자기를 올려놓았어요. 매듭을 풀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보자기 안에는 노끈으로 묶인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장롱 선반에서 보았다가 사라진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수지는 사진을 먼저 들었습니다. 젊은 두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옥내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였어요. 수지는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내려놓고 편지 묶음을 집어 노끈을 풀었어요. 편지가 여러 통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을 펼쳤어요. 누런 종이에 작고 빽빽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군데군데 잉크가 번진 자리가 있었어요. 수진이 첫 줄부터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옥내야, 잘 지내고 있지. 글씨체가 작고 단정했어요. 나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런데 그것보다 수진이가 더 걱정이야. 그 아이 잘 있지? 외삼촌 댁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수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편지 위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수진이. 가슴 안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수진은 숨을 고르며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내가 죽고 나서도 절대 알리지 마.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 아이만 상처받아. 그냥 모르고 살게 내버려둬. 그게 내가 그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편지가 손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편지를 내려놓으려다 다시 쥐었습니다. 눈이 다음 줄로 갔어요. 옥내야, 부탁이야. 내가 그 아이 곁에 있어줘. 멀리서라도. 내가 못해준 것들을 내가 대신 채워줘. 나는 못난 엄마였으니까. 그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가는 게 평생 한이 될 것 같아. 수진의 눈이 그 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못난 엄마. 그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수진은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보리밭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눈을 뜨고 다시 편지를 집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90년 가을이었어요. 수진이 3살 무렵이었습니다. 다음 편지를 펼쳤어요. 이번 편지는 글씨가 더 흐릿했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던 것 같았어요. 옥내야,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수진이 돌사진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지. 부탁한 거 꼭 지켜줘. 그 아이가 크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그것 하나면 돼. 편지가 거기서 끊겼어요. 더 쓰다가 멈춘 것인지 아니면 그게 마지막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 편지를 한동안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내려놓고 사진을 다시 들었어요. 환하게 웃는 그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왜 이 얼굴이 낯이 익었는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보는 얼굴과 눈매가 닮아 있었습니다. 코끝의 모양이 닮아 있었어요. 입꼬리가 닮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그때 마당 쪽에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영과 지우가 돌아온 소리였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뒤이어 보리밭 쪽에서 옥내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손을 빠르게 움직여 편지를 노끈으로 묶고 사진을 그 아래에 놓았습니다. 보자기를 다시 싸서 매듭을 지었어요. 서랍 안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일어서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복도로 나와 방문을 닫으며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마당 쪽에서 지우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문방구에서 색연필 샀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잘했네. 목소리가 평평하게 나왔어요. 지우가 신발을 벗으며 마루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수진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손을 자신의 허벅지에 짚어 눌렀어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색연필통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것 봐. 24가지야. 예쁘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이었어요. 지우는 그것을 모른 채 색연필통을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마루 기둥에 손을 짚으며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옥내가 보리밭 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굽은 등으로 천천히. 그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보자기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둥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20년 가까이 차갑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30년 넘게 죽은 여자의 편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죽은 여자의 딸 곁에서 멀리서 말없이 있어주고 있었어요. 옥내가 마당에 들어서다가 마루 위에 수진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옥내가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옥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걸음을 떼었어요. 마루 쪽으로 올라오다가 수진 옆을 지나쳤습니다. 수진이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옥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봤어요. 침묵이었어요. 마당의 공기가 굳은 것 같았습니다. 옥내가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수진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옥내가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한마디를 했어요. 들어가자. 그 말이 명령인지 위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 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는 보리밭에서 온 바람만 남았어요. 지우가 방 안에서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 너머는 조용했어요. 오래오래 조용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바람만 지나갔어요. 지우가 방 안에서 색연필을 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재현은 마루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고요함이었어요. 옥내의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옥내가 방 안에 들어서며 문을 닫고 서랍장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자기가 아까와 다른 각도로 놓여 있었어요. 옥내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매듭을 풀었어요. 편지 묶음을 꺼내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끈이 다시 묶여 있었어요. 자기가 묶어둔 것과 매듭 모양이 달랐습니다. 옥내가 그 매듭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오래 짚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방 안쪽에 서 있었어요.
벽에 등을 기대지도 않고 앉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옥내가 편지 묶음을 들고 수진을 올려다보았어요. 다 읽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통이나? 2통이요. 옥내가 눈을 내렸어요. 편지 묶음을 손 위에 올린 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보리밭 스치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여자가 제 어머니예요? 옥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어요. 수진의 숨이 짧아졌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짧은 대답이었어요. 처음부터. 수진이 그 2글자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라는 뜻이었어요. 수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옥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어. 누가요? 내 어미가.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의 2 손이 옷자락을 움켜쥐었어요. 제 어머니가요? 편지에 있잖아. 알리지 말라고. 그게 그 사람 부탁이었어. 옥내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달랐어요. 편지 묶음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천천히 앉았어요. 무릎이 풀렸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저를 며느리로 들인 것도요? 옥내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재현이가 데려왔어. 그래도 어머니가 허락하셨잖아요. 침묵이었어요. 옥내가 편지 묶음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한마디였어요. 수진의 눈 안에 뭔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다물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가까이 하면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옥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게 흔들렸습니다. 가까이 하면 내가 먼저 말해버릴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됐어. 그 사람 부탁이었으니까. 수진이 눈을 감았어요. 눈 안에 차오른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반찬을 냉장고에서 꺼낼 때마다, 눈을 피할 때마다, 짧게 대답할 때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른 이유였어요. 수진이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옥내가 편지 묶음을 손으로 감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밝은 사람이었어. 짧게 시작했어요. 나보다 2살 아래였는데 내가 항상 끌려다녔지. 웃음이 많았어. 저 보리밭이랑 사이에서도 웃고 일하면서도 웃고 그런 사람이었어. 옥내의 시선이 창밖으로 갔습니다. 보리밭 쪽이었어요. 그 사람이 너를 낳고 나서 혼자 키울 수가 없었어. 아비도 없었고 몸도 안 좋았고 그래서 외삼촌 댁에 부탁한 거야. 자기 손으로 데려다 맡기고 돌아오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 울지도 않았어. 그냥 잘 부탁한다고. 목소리가 거기서 멈추었어요. 옥내가 숨을 한 번 고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2년 뒤에 갔어. 몸이 오래 버티질 못했어. 수진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옥내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 보는 것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 돌사진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어. 마지막 편지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었어요. 못 봤어. 내가 못 가져다 줬어.
옥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게 잠겼습니다. 거친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어요. 그게 내 한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보리밭을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까지 들어왔어요. 수진이 바닥에 앉은 채 무릎을 세워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옥내도 서랍장에 등을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20년이 있었어요. 20년이 이 작은 방 안에 전부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진이 낮게 말했어요. 사진 속 얼굴이 저랑 닮았더라고요. 옥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매가 빼다 박았어. 수진이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닦지 않은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옥내가 손을 뻗었어요. 보자기를 수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수진이 보자기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내 거야. 진작 줬어야 했는데. 수진이 보자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옥내가 다시 한번 보자기를 수진 쪽으로 밀었어요. 받아. 수진이 두 손을 뻗어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가슴 앞으로 당겨 안았어요. 꽃무늬 보자기가 낡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래 손에 쥐어져 온 것에 온도가 있었어요. 수진이 그것을 가슴에 안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옥내가 눈을 들었어요. 저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옥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에 손을 짚으며 일어서는 동작이 느리고 힘들었습니다. 다 일어선 뒤에 수진을 내려다보았어요. 밥 해야지. 그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피식 웃었어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것이었습니다. 옥내가 방문을 열었어요. 마당 쪽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그림 다 그렸어요. 옥내가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어요. 그래, 보자. 방문이 열린 채로 남았습니다. 수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보자기를 가슴에 안은 채 있었어요. 마당에서 지우와 옥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그림을 설명하는 소리였어요. 옥내의 짧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보자기를 더 꽉 안았어요. 꽃무늬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낡고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보리밭 위로 빗소리가 낮고 고르게 깔렸어요. 수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안은 채 누워 있었어요. 재현이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편지 속 글씨를 떠올렸어요. 작고 빽빽한 글씨였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리마다 손이 많이 떨렸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손이 어떤 손이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의 손이었어요. 수진이 자신의 손을 어둠 속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빗소리가 가늘어졌다가 멎었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집안까지 스며들었어요. 수진이 부엌으로 나와 밥을 안 치고 있는데 옥내가 마루에서 신발을 꿰고 있었습니다. 보리밭으로 나가려는 것이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비 와서 질척할 텐데요. 옥내가 고무신 뒤축을 손으로 눌러 꿰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같이 나가도 될까요? 옥내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수진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신발을 꿰며 말했습니다. 나와. 두 사람이 보리밭이랑 사이를 나란히 걸었어요. 밤새 비를 맞은 보리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흙이 발에 붙었어요. 옥내는 익숙하게 발을 떼었고 수지는 조금씩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보리밭 끝에 이르러 옥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비가 씻어낸 하늘이 낮고 맑았습니다.
수진이 그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저 오늘 재현 씨한테 말하려고요. 옥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알고 있기가 너무 무거워서요. 옥내가 산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허락인지 당연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화가 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옥내가 그 말에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화내도 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나요. 그게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안 나요. 옥내가 다시 산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사람 부탁이었어. 나는 지킨 거야. 알아요. 근데 미안해. 그 말이었습니다. 옥내의 목소리가 낮고 짧았어요. 그러나 그 짧음 안에 오래된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옥내를 바라보았어요. 옥내는 여전히 산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굽은 등이 빗물을 맞은 뒤라 더 작아 보였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옥내가 눈을 들었어요. 20년 동안 어머니 오해했어요. 싫어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생각했어요. 옥내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계속했어요. 냉장고 반찬 꺼내실 때마다 상처받았어요. 눈 피하실 때마다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게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옥내의 손이 옆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어요. 그게 다 지키려고 하신 거였잖아요. 제 어머니 부탁을. 보리밭이 바람에 낮게 흔들렸어요. 비 맞은 보리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옥내가 입을 열었어요. 반찬은 내가 잘못했어.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눈을 들었어요. 도라지 가져온 거, 냉장고에서 꺼낸 거. 그건 잘못했어. 내가 정성껏 한 거 알았어.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왜요?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옥내가 멀리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가까워지면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 그 사람 딸 앞에서 내가 먼저 울어버리면 안 됐어. 그래서 멀리 한 거야. 근데 그게 내한테는 상처였구나. 마지막 말이 낮고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눈을 감았어요. 눈 안에 차오른 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보리밭 끝에 서서 같은 산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보리들이 그 바람에 함께 흔들렸어요. 재현에게 말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우를 재운 뒤였어요. 재현이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보자기, 편지, 사진, 옥내의 말. 재현이 한동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어머니가 30년 넘게 혼자 알고 계셨던 거야? 응. 재현이 눈을 감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알 수 없었겠지. 재현이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괜찮아? 수진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가볍긴 해. 재현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현이 먼저 일어나 옥내 방으로 갔어요. 수진은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옥내의 짧은 대답이 들렸어요. 그러다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에 재현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 한쪽에 서서 수진이 밥 짓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밥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오늘 된장찌개 냄새 좋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옥내가 찌개를 한술 뜨다가 수진 쪽으로 그릇을 밀었습니다. 더 먹어. 수진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이 밥상에서 오간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담긴 말이었어요. 지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몰랐어요. 어른들 사이에서 무언가 오래된 것이 자리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오후였습니다. 재현이 지우와 함께 읍내에 나갔어요. 수지는 마루에 앉아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옥내가 방에서 나와 마루 한쪽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보자기 매듭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옥내가 대답했습니다. 이순옥. 이순옥. 수진이 그 이름을 입안에서 한 번 굴렸어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혀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23세. 여기 옆 마을이었어. 같이 보리 심으러 다녔어. 옥내가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웃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힘든 내색을 안 했어. 힘들어도 웃었어. 보리밭이랑 사이에서 노래를 흥얼거렸어. 수진이 가만히 들었어요. 그 노래가 뭐예요? 옥내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눈을 들었습니다. 밤마다 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던 그 노랫소리였어요. 낮고 오래된 곡조였습니다. 수진의 눈 안에 뭔가가 차올랐어요. 옥내가 흥얼거리다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이 맨날 부르던 거야. 수진이 무릎 위에 보자기를 꽉 쥐었어요. 어머니, 그 노래 자꾸 부르셨잖아요. 밤마다. 옥내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었어? 들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옥내가 먼저 눈을 내렸어요. 그 사람이 보고 싶으면 부르게 됐어. 수진이 보자기를 가슴 앞으로 당겨 안았습니다. 낡은 꽃무늬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밤마다 방문 너머에서 흘러나오던 노랫소리가 이제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30년 동안 혼자 그렇게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낮게 말했어요. 가르쳐 주세요. 저도 부르고 싶어요. 옥내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옥내가 다시 낮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수진이 귀를 기울이며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박자가 맞지 않았어요. 옥내가 다시 불렀습니다. 수진이 다시 따라 불렀어요. 마루 위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섞였습니다. 보리밭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소리 위로 두 사람의 흥얼거림이 얹혔습니다. 저 보리밭 어딘가에 이순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지우가 돌아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마당으로 뛰어들어온 아이가 마루 위에 두 사람을 보다가 걸음을 멈추었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재현 쪽을 돌아보았어요. 재현이 마당 어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루 위에 두 사람은 재현도 지우도 보지 못한 채 계속 흥얼거렸습니다. 낮고 오래된 곡조가 저녁 공기 위로 퍼졌어요. 보리밭이 그 소리를 받으며 다시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수진이 새벽에 일어나 마루로 나왔을 때 옥내는 이미 보리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랬던 것처럼이었어요. 수지는 마루에 서서 보리밭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내의 작은 실루엣이 이랑 사이에 있었어요. 굽은 등으로 호미를 들고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고무신을 꿰고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보리밭 이랑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옥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해도 될까요? 옥내가 잠깐 수진을 바라보다가 턱으로 옆 이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수진이 그 이랑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호미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풀 밑동을 잡고 뽑기 시작했어요. 흙이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손끝에 흙이 끼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쪼그려 앉아 일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호미 소리와 풀 뽑히는 소리만 이랑 사이에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 끝이 어두운 남색에서 회색으로 다시 옅은 주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빛이 보리밭 위로 낮게 깔렸어요. 옥내의 굽은 등 위로 수진의 어깨 위로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옥내가 먼저 일어섰어요. 무릎에 손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폈습니다. 수진도 일어섰어요.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옥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보리밭을 바라보았어요. 풀이 없어진 이랑이 깔끔했습니다. 옥내가 낮게 말했어요. 잘 뽑았어. 수진이 웃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웃음이었어요. 그냥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침 밥상은 수진과 옥내가 함께 차렸습니다. 수진이 찌개를 끓이고 옥내가 나물을 무쳤어요.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어깨가 닿을 뻔한 적이 2번 있었어요. 2번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비켜섰습니다. 20년 동안 이 부엌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재현이 지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우가 밥상을 보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물이다. 옥내가 아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4사람이 앉았어요. 숟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찌개 끓는 소리가 났어요. 지우가 나물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 옥내가 짧게 대답했어요. 많이 먹어. 수진이 옥내 그릇에 찌개를 더 떴습니다. 옥내가 받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릇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것은 오전 중으로 끝났어요. 재현이 트렁크에 짐을 실었고 지우는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돌탑을 하나 더 쌓았습니다. 수지는 방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아무것도 빠뜨린 것이 없었습니다. 보자기는 가방 안에 넣어두었어요. 조심스럽게 옷 사이에 감싸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옥내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보자기가 없었어요. 수진이 옥내 앞에 섰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치의 말이 한꺼번에 목구멍 앞에 와 있었어요.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있으세요. 옥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손을 들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꽉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손바닥에 온기가 남았어요.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의 온기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어요. 지우가 옥내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또 올게요. 옥내가 아이의 등을 두드렸어요. 그래. 재현이 옥내에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날 추워지면 연락 주세요. 알았어. 차가 마당을 벗어났어요. 흙길을 지나 아스팔트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진이 사이드 미러를 보았어요. 대문 앞에 서 있는 옥내가 보였습니다.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차가 마을 어귀를 돌았어요. 사이드 미러에서 옥내가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앞을 바라보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지우가 가방을 던지며 소파로 뛰어갔습니다. 재현이 짐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씻고 나와. 수지는 현관에 서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 보자기가 있었어요. 수진이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보자기를 꺼냈어요. 낡은 꽃무늬 보자기였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들고 침대에 앉았어요. 매듭을 풀었습니다. 편지 묶음과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을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이순옥이 웃고 있었어요. 수진이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가 닮았어요. 코끝이 닮았습니다. 입꼬리가 닮았어요. 수진이 사진을 가슴 앞으로 당겼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보리밭 끝에서 혼자 서 있던 옥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에 이 보자기를 쥐고서 30년 넘게 서 있었을 것이었어요. 밤마다 방 문 너머로 흘러나오던 노랫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수진이 눈을 뜨며 낮게 흥얼거렸습니다. 옥내에게 배운 그 곡조였어요. 처음에는 박자가 맞지 않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맞았습니다. 방 안에 그 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재현이 방문을 열었다가 멈추었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재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모른 채 계속 흥얼거렸어요. 낮고 오래된 곡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불빛이 많고 소란스러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고요했어요. 보리밭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건네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였다는 것, 그리고 그 오해가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20년 동안 차갑다고 생각했던 손이 사실은 가장 오래 기다려온 손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약속이기도 하지요. 옥내는 30년 넘게 그 약속을 지켰어요. 혼자서 보리밭 끝에서 밤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리고 수지는 이제 압니다. 20년 동안 냉장고 반찬을 꺼낸 그 손이, 눈을 피하던 그 눈빛이, 짧게 대답하던 그 목소리가 전부 같은 이유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요. 가까워지면 무너질 것 같아서, 가까워지면 말해버릴 것 같아서,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지키려고. 우리는 가끔 가장 사랑하는 방식을 가장 차가운 모습으로 내보입니다. 그것을 알아채는데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30년이 걸리기도 하고 끝내 알아채지 못하기도 하지요. 수지는 늦지 않았습니다. 보리밭이 아직 거기 있고 옥내가 아직 거기 있고 그 낡은 보자기가 이제 수진의 손 안에 있으니까요.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께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라는 말 대신 그냥 손을 잡아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